지난해 말이었죠.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원자재와 반도체, 5G, 이른바 3대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증시도 슈퍼사이클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 지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상황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메모리얼데이 휴장을 마치고 6월 첫날 뉴욕 증시가 끝났습니다. 혼조권에서 이제 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수 자체는 뭐 의미는 없어요. 네. 다우지수도 소폭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도 소폭 하락했으니까. 근데 오늘 그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보면 국채 금리는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는데 보통 그 시청자분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는 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는 90 레벨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그 가격 변수 간에 그동안 알려져 있던 소위 스타라이즈 팩토랄이죠. 정형화된 사실이 그 흐트러질 때에는 이때에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6월 4일 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날 물가 지표와 함께 고용 지표가 지금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향후에 페드의 그 이렇게 통화 정책 관련해서 6월 15일, 16일 날 페드 회의가 지금 월가에서 초미에 가장 관심이 있는데요.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고용 지표가 이번에는 이제 5월 달 거죠. 5월 달 그 고용 지표가 6월 4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2월 15일, 16일 날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는 테이퍼링 문제. 테이퍼링 문제는 어쨌든 5월 물가 지표는 뭐 기저효과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테이퍼링에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대 목표가 물가 목표와 그다음에 고용 목표인데요. 그렇죠. 4월 달에 이어서 5월 달도 테이퍼링이 다가됐을 때는 6월 FOMC 회의 결과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는 10월 1일 미국의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계연도 시작을 앞두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양 사이드에 해당되는 이런 그 방향을 결정하는 잭슨 홀 미팅 이런 부분이 더 시청자분한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테이퍼링은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도 소폭이긴 하지만 경기 민감주 그동안 연초서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다우존스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따라서 오늘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여기에 미래 그 잠재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실 그 나스닥 지수는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욕 금융시장에서 주가보다도 아마 그 국내 그 투자자 기업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일 그 하락하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 모습이 가장 그 관심이 돼서 시청자분이 아마 주가보다도 이 문제를 좀 더 주목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그 달러 인덱스가 90 레벨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90 레벨을 떨어져서 지금 89 레벨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좀 고집스럽게 달러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 한번 새로운 조짐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러가 국채 금리가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 데는 유로화 강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경제가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유럽은 지금 아주 격변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것이 위안화의 그 중국판 검은머리 외국인 자본이 나오는 북향 자금이 본토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위안화 강세가 되고 있습니다는 말씀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유럽에서도 유로가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강세가 뛰는 데에는 지금 브렉시트에서 영국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탈퇴가 된 지 지금 거의 6개월 되는 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는 국제금융 중심지였던 시티 오브 런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여기는 금융인들이 세계적으로 모이면서 각종 요만한 상장가각 같은 그런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인대가 치밀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금융인들이 다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런던도 그게 시카고 공포가 우려되다 보니까 그걸 주거시설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할 만큼 도시가 완전히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금이 빠져나오는데요. 이 자금이 사실 유로 지역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역 채권 자금, 그다음에 베네룩스와 파리는
주식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 독일과 프랑스 파리는 유로 지역에 형성돼서 동일한 그 통화권을 형성하고 결제 통화가 유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제 통화가 이렇게 유로화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그 작은 빠져나온 부분이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유로화의 수요를 증대시키면서 사실 유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달러 인덱스가 유로화 비중이 지금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가 강세가 되면 미개 여건에 관계없이 달러가 인덱스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러한 제도 변화 이런 것을 크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도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의는 아직 이르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말만 하더라도 3대 슈퍼사이클 논쟁 굉장히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작년 말에 국내 증권사에서 이렇게 3대 슈퍼사이클 얘기가 네. 아마 올해 상반기 내에 계속해서 얘기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방송을 통해서는 슈퍼사이클 얘기 쉽게 하지 마십사. 네. 왜냐하면 원재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슈퍼사이클의 그 개념상 보면은 슈퍼사이클은 스포스파이크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이건 차관님께서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감각에 대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 경제 감각 강요들이 사실 청와대 스타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글로벌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차관께서는 굉장히 경제 지식이 뛰어나고 글로벌 감각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원자재 가격 문제, 슈퍼사이클 문제가 이게 실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일침을 가하신 것 같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 얘기하기에는 이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런데요. 사실은 작년 말부터 우리가 이렇게 3대 슈퍼사이클 문제 다들 아시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문제, 그다음에 원자재 슈퍼사이클 문제, 그다음에 5G 슈퍼사이클 문제. 공교롭게도 이런 거는 반도체라든가 5G는 우리의 증시에서 보면 대형주와 관련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슈퍼사이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이 재산의 이익을 증대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경제에는 현실을 정확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증시가 슈퍼사이클 될 때는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4,100 간다, 4,000 간다 이런 쪽의 얘기들도 많았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 동학개미 분들도 제가 존칭어를 항상 씁니다. 동학개미 분들도 삼성전자를 좀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그다음에 코인개미들, 개미분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3대 슈퍼사이클 논쟁과 함께 10만 전자 내지는 12만 전자. 저도 이건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천슬라, 테슬라 주가가 $1,000가 한다는 네. 천슬라. 그리고 1억 이 비트. 저도 이제 이 용어를 이렇게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에 이렇게 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춤주춤 얘기하는데요. 비트코인이 1억 원 될 것이다 해서 10만 전자, 천슬라 1억 비트. 그래서 무슨 세미나 이런 가면 또 유튜버들이 이런 용어를 마치 이렇게 유행처럼 사용했던 것도 지난 상반기에 투자 풍속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투자 풍속도도 사실상 머스크라든가 캐시우드, 이거 우리 전행껏께서는 돈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따라하기도 유행했던 것이 지난 5개월 정도, 제가 이제 상반기라고 얘기할게요. 상반기에 우리의 국내의 투자자의 풍속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쪽에 실제 여부와 관계없이 3대 슈퍼사이클, 그 다음에 10만 전자, 그리고 천슬라 1억 비트, 그리고 머스크 캐시우드, 이게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지금까지 방송되는가 유튜브 내용에 이렇게 언어된 횟수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해서 상반기에 이런 것이 국내 투자 모습에서 큰 변수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기재부 차관께서도 비슷한 시각을 제시하셨지만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네. 20년 동안 장기 지속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단기에 올라가는 거는 뭐 1년 정도 올라가더라도 그건 슈퍼 스파이크에 해당되지 슈퍼 사이클의 개념의 용어상으로 보면 뭐든지 슈퍼 사이클에서 빅 체인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차관님께서도 비슷한 이렇게 근거로 해서 원자재의 슈퍼 사이클이 등장해서 인플레가 가속돼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되기에는 지금은 이르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 얘기가 되니까 그 슈퍼 사이클 얘기를 과거에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슈퍼 사이클이 됐는가 하는 것을 슈퍼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셨던 작년부터 슈퍼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그리고 그걸 페이퍼로 썼던 그리고 많은 언론에서 그것을 썼던 이런 문제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20년 이상 가격 상승세 반도체라든가 일단 5G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만들어낸 거고요. 가장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슈퍼 사이클 분변이 됐던 게 원자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원자재 1차 슈퍼 사이클은 1900년 이후에 대공황. 우리가 기술주의 1920년대를 붕괴한다 하는 측면에서 로링 트웬티스를 하는 얘기가 미국 금리 안정 보고서에서 나왔는데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직전입니다. 대공황. 그래서 1900년도 이후서부터 대공황 직전까지 미국의 후보 대통령이 들어왔던 이때까지입니다. 2차 슈퍼 사이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60년대 중반, 요 베트남 전쟁까지 그죠? 그래서 우리 6.25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 이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2차 슈퍼 사이클이 왔다. 원자재입니다. 그리고 3차 슈퍼 사이클은 1970년대 시청자 여러분 이때는 뭐 때문에 그런지 이렇게 잘 아실 겁니다. 두 차례 오일쇼크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유가가 1달러에서 나중에 2차 오일쇼크 같을 때는 20달러 이상 증가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는 왜 이렇게 슈퍼 사이클 20년 동안 원자재 가격이 증가했을까 하면 빅 이벤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빅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1차 때는 팍스 브리타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 체제, 영국 중심 체제에서 미국 중심 체제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요 영국 중심에서 미국 중심에 갈 때 왜 유가 원자재 가격이 올랐냐면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은 당시에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기후변화 하나 이런 게 최근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 1990년대 이후 1990년 이후에나 교토의 정사가 나왔죠. 저도 뭐 정부의 민간 대표로서 이렇게 참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는 이때는 미국의 제조업 강점이거든요. 근데 기후변화 문제는 이렇게 1990년대 이후니까 이때 CO2 가스를 연료로서 CO2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이렇게 원자재들이 많이 수요가 증대하는 상태에서 사실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슈퍼 사이클은 아시겠습니다는 전쟁 문제죠. 아시겠습니까? 그건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다들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차 슈퍼 사이클은 자원의 민족주의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펙 국가들이 무기화했죠. 자원의 미국에서 원유 공급을 급감. 오늘 6월달 첫날 오펙 정기 플러스 정상회담도 끝났습니다는 공급을 완화시키겠다 해서 유가가 다시 올라갔죠. 그런 측면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와 결속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3차 작년 말에 제기했던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제기했던 많은 유튜버들이 상의했던 3대 슈퍼 사이클 문제는 일단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5G 슈퍼에서 최근에 제기된 문제다. 과거 경험이 없다. 두 번째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 문제가 나타났었는데 이때는 20년 이상 지속된다. 20년 이상 지속되려면 절대 세계경제 구조라든가 이런 게 빅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빅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 단기에 유가가 올라갔다 해서 작년에 4월 19일 날 16달러에서 작년 말에 유가가 50달러에 진입한다고 해서 이게 슈퍼 사이클로 진입될 거다 하는 이런 논의는 사실 정의상으로 보면 맞지 않는다 해서 어저께 하도 이렇게 원자재 슈퍼 사이클 문제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건 기계유지부 차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시장을 안정시키고 혼란을 차단시키는 측면에선 정책 당국에서 아주 적절한 시점에 일관하신 이런 발언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슈퍼사이클의 역사와 정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3대 슈퍼사이클 논쟁 중에서 가장 증시 쪽에 또 의미가 컸던 것이 바로 반도체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정리해 주시죠.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많이 나왔죠. 네. 이게 많이 나왔죠. 워낙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많이들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작년 대선 이후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될 만큼 그런 아주 정황적인 많은 조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재택이라든가 디지털 컨택 시대가 되면서 여기에 폭발적 수요들이 됐죠. PC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 스마트폰 문제, CPU 교체 문제, 더더구나 대만이 반도체 공급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래서 작년에 대만의 홍수 이런 거에서 최근엔 대만이 가뭄으로 이렇게 심해져 가지고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아주 계절적으로 특수한 코로나 직후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등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지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교롭게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될 때 외국인들이 대선 이후에 사실 미국에서 그때 대선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입니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미국의 트럼프 퀴즈들이 뭐냐면 미 민주주의 상징인 이런 쪽에 뭐 그냥 의회를 점검하고 시장 경제가 붕괴된다, 자본주의 붕괴되다 보니까 미국의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던 거고 그 시장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코리안 시장, 한국 주식이 좋다 하는 쪽을 말씀드려요. 올해는 한국 주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리고 미국의 경기민자, 다운지수에 포함되는 경기민감들을 좀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특수한 요인 때문에 사실 미국에 이렇게 실망했던 자금이 한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라든가 외국인이 자금이 들어올 땐 한국을 산다니까 종목을 사는 게 한국을 산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빌미해서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 슈퍼사이클을 얘기하는 사람은 자기 예측대로 가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냅니다. 스토리텔링.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 3월 이후서부터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줄기차게 올해 들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월 들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자 외국인들이 다시 4월 10일 전을 갑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막스권 탈피하고 이렇게 코스피가 4,000선 돌파하지 않느냐 하는 이 스토리텔링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어제도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여기에 더불어 5G라든가 이런 쪽에 소위 첨단 기술 이런 쪽이 이렇게 강하게 부각되면서 이런 부분도 다시 쫓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이렇게 첨단 기술 5G 반도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5G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시설 투자가 많죠. 지금 차세대 뭐 이렇게 디지털 인프라 관련해서 유럽과 캐나다와 이렇게 해서 5G 인프라가 대거 확충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오지 않느냐. 근데 이것도 또 하는 게 인프라 확충은 공급이거든요. 근데 왜 가격이 공급 사이가 증가하는데 왜 가격이 올라갈까 하는 측면에 이런 측면에서 이 슈퍼 사이클이 맨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도 의문시해서 원재재 문제는 슈퍼 사이클보다는 온다 하더라도 사실 그 슈퍼 스파이크라고 이게 표현을 했었던 것이 지금까지 6개월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평가하기가 조금 이르지만 실제로 올해 들어서 반도체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흐름을 나타냈습니까? 네, 우리 작은 정PD께서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3개월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렇게 보면 가격이 거의 변동이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피보레이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이렇게 3개월 그 모습에서 거의 변동이 없는 모습이 사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관련해서 20년이니까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는 지금 초기 단계에서 평가는 이르더라도 사실 그런 예측과 달리 굉장히 이렇게 해서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 이런 흐름을 이렇게 돼서 그런지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작년에 목표가 대부분 다 10만 전자는 거의 증권사 모두가 10만 원은 넘을 거로 봤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다 12만 원 선도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내 증권사도 삼성전자 목표가를 우리 한국경제TV에서도 집중적으로 아마 오후 방송 때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조금 넘어서지죠. 이렇게 해서 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측면은 저는 반도체라든가 5G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월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라고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고 해외의 세계 반도체 시장을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게서 8만 원 정도 이렇게 되니까 또 국내 증권사도 목표가를 10만 원, 12만 원까지 보는 것을 줄줄이 하향하니까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이 아마 시청자분이 이거 참고하시는데 도움되지 않겠느냐. 미중 간 반도체 굵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생산 경쟁에 나선다는 얘기죠. 그 비슷한 시기에 생산 굵기를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중 간이냐 할 때는 지금 반도체 문제에서는 아우타키 실현하는 것이 설계서부터 완전히 완전히 사실 그 제조 장비까지 한 통합해서 패키지를 하는 것이 각국들이 사실 가치 사슬 중심의 피벗 스테이트 경쟁과 관련해서 과거처럼 아웃소싱 개념을 인소싱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현대차가 반도체 칩 하나로 현대차 전체를 못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코스트와 관계없이 각국들이 설계서부터 제조 능력까지 함께 통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도 뭐냐면 이번에 한미 이렇게 정상회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갔다 오시고 나서 반도체 굵기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도 4대 그룹인가요? 오늘인가요? 4대 그룹 이렇게 회장과 면담도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사실 독일도 지금 반도체 굵기에 나서는 상태거든요. 근데 해외에 이렇게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면 이 반도체는 특수하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 비슷한 시점에 하면 자, 공급이 회임기한을 통해서 공급이 비슷한 시점에 공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앞으로 반도체 회임 기간이 한 3년 정도로 보면 3년 후에는 반도체 지금 일제히 투자했던 것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면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들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해외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지 CPU라든가 모바일 폰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것이 온라인 하는 과정에서 사실 반도체 이런 과정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 가격이 말라서 슈퍼 사이클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가 인슐레이션, 절연해서 디스다이카메이션, 연계 경제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반도체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이 피크 상태가 아니었던가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피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집중됐던 게 아닌가. 지금은 미국에서 보면 자, 다시 한번 붙이자. 원래 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무리 이렇게 디지털 컨택에서 재테크라든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감정도 흐른 상태에서 연대 관계가 이런 상태에서 생산성이 증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서로 쭉쭉쭉쭉 쫓아 있어 난다. 저기 뭐냐 골드만삭스 직원이 저쪽에 벌몬트에 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아무리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인간적으로 왜 기업 문화가 있습니까? 왜 기업 문화가 기업 문화의 많은 요소 중에서는 사람 간의 감정적 요소입니다. 사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위기 질서가 뭐 필요 있습니까? 무슨 C에서 이렇게 해서 위기 질서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위기 질서가 있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효율성이라든가를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조직 문화는 감정적 요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붙는다 보니까
디지털 컨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언택이라든가 하는 측면에서 반도체 수요 부분이 사실상 작년에 피크다. 근데 제가 심리적으로는 좀 모르겠습니다. 서 작가가 그 경제 이 일반 상식을 잘 알기 때문에 방송 네. 직전에 화끈하게 올랐다가 나중에 휴유증 상태가 심리 용어로 시청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저보다 현명하시니까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휴유증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피크했다가 올해 좀 둔화되는 이런 측면에서 저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가격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곧 10만 전자 이렇게 갔건 12만 전자 갔던 것이 오히려 국내 증권사들이 이렇게 목표가를 하향할 만큼 오히려 거꾸로 되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학개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면 서학개미들한테는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테슬라 흐름은 어땠습니까? 이 테슬라 관련해서 서학개미들이 지금은 좀 현명하신 서학개미들이 일찍 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게 일론 머스크를 믿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는 테슬라 분들이 많이 처분하셨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서학개미들 해외 주식을 사시는 분은 테슬라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기업은 본질만 해야 된다. 기업은 본질만 해야 된다. 그리고 정직성이 있어야 된다.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미국에서는 특히 accountability, 도의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서학개미들 사이에서는 천슬라라는 용어, 천슬라도 뭐 테슬라 주가가 $1,000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주가 모습 보면 오늘이죠. 저기 오늘이 $623죠. 네. 이런 모습에서 한때는 테슬라 주가가 $880 정도 이렇게 가다가 지금은 $600 이렇게 이거대로 떨어지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 있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테슬라가 전기차의 선점 효과는 이제 뒤늦은 그 자동차 업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현대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능력이 출중한 상태에서 폭스바겐 이런 데서 전기차를 띄워주다 보니까 테슬라의 선점 효과가 많이 투하되죠. 네. 이런 과정에서 테슬라의 이게 주가가 선점 효과가 반감되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테슬라의 실적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기업은 자기가 본질을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본질을 충실해야 되는데 1분기에는 3천억의 이상의 기업 실적에서 1,100억을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그것도 뭐냐 비트코인 사놓고 비트코인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 올라갈 때 팔아놓고 저렇게 실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2분기에도 비트코인 이제 필요 없습니다. 도지코인 30% 정도 사놓고 올리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 관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본질을 충실해야 된다. 본질.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어머니 그 기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골에 내려가다가 훌륭하신 그 CEO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네. 그러다가 어이구 이렇게 그 기업의 대표 업종은 굉장히 정직성은 아주 정직하시거든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한 사람들 입장에선 도의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한테 이렇게 지적해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그 대표이사분은 굉장히 정직하거든요. 근데 밑에 내부 총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네. 아마 그런 쪽에 거들짝해서 하는데요. 도의적 책임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 아시겠습니다는 저렇게 비트코인 사놓고 보인 사놓고 비트코인 올라가고 파는 이런 사람이 미국 사회에 이게 이렇게 존재한다는 자체는 트럼프 퀴즈가 함께 머스크 퀴즈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렇게 이렇게 천슬라라도 많은 사람이 떠들었던 유튜버들이 떠들었던 이런 문제가 지금 $620로 해서 많이 떨어지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코인개미들은 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10만 전자 천슬라에 이어서 이제는 1억 비트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1억 비트 얘기도 한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1억 비트에서 4월 제 기억은 4월 17일 날인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6만 한 3천 달러대 우리 돈으로 그때 환율을 계산하면 8천만 원 정도 그렇죠. 입박했을 때 이때에 아마 1억 비트 얘기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또 사실 1억 비트 용어가 많이 유행처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3개월 주가 이렇게 보면 지금은 36,000달러대입니다. 우리가 환율로 지금 1,107원, 1,108원 계산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절반 토막이 되는 모습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제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서 하나는 화폐 가치다. 근데 화폐 가치 여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하나는 유틸리티 측면, 산업적인 유틸리티 측면이다. 근데 화폐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CBDC 발행 쪽으로 다 가닥을 잡고 있다. 그리고 각국의 정부는 CBDC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민간 대중이 하는 것을 규제 쪽으로 간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네. 미국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표준화 규정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엄청 센 규정입니다. 나중에 그거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시겠습니다는 전기 채굴 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CO2 가스를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책,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해서 자 알트코인보다도 비트코인이 더 부담이 됐던 거죠. 알트코인 중에서 물론 테슬라의 도의적 책임 문제 때문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30센트 밑으로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어서 도지코인 사실은 우리 또 다른 이게 코인 개미께서도 이렇게 상당히 좀 지금 손실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캐시우드는 연내 50만 달러, 5억 원 이상이 되죠. 네.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처럼 비트코인 떨어질 때는 트래피킹해라, 사다 이렇게 문제 알고 JP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만간 결국 제로로 소멸할 것이다. 우리도 someday, sometime, 제로 코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하는데요. 어느 쪽 시각과 관계없이 어떤 때는 50만 달러고 어떤 때는 제로냐. 이거는 뭐냐? 밸류가 있으면 가치가 있으면 어느 정도 그 가침의 중심으로 예상치가 수렴합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밸류가 없습니다. 밸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캐시우드는 50만 달러, 시티뱅크는 31만 달러, 그다음에 JP모건은 $0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그 1억 비트 이런 측에서 이렇게 이런 유형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유인하는 이런 쪽의 모습들은 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제는 1000슬라라든지 1억 비트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페드의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경고했던 로어링 20스에 대한 좀 시각을 가져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느닷없이 이제 페드가 네. 한 번 일전에 전해드린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사태가 100년 전에 1920년대, 29년, 30년 대공해니까 그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때의 모습과 비슷하다 하는 이것이 결국은 4월 의사락에 앞서서 페드의 금융 안정 보고서가 1920년대 상황이 재판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춤추는 20년대 재판 사항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나섰던 겁니다. 이게 테이퍼링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에 4월 페드 의사락에서 사실 테이퍼링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그 유행처럼 이렇게 용어들 이거들 있잖아요. 1000슬라니 8만 전자, 10만 전자니 12만 전자니 1억 비트 이런 얘기에서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는 듣긴 좋죠. 클릭수 높긴 좋습니다. 클릭수 높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클릭수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의 자본시장 발전에 굉장히 도움되겠느냐. 우리가 일전에 전 앵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는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유행처럼 됐습니다. 네. 돈이 진짜 아름다운 꽃이려면 꽃이 피기까지 어려움이 겪어 있어 인내 고통이 돼야 거기서 피어난 꽃은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인고의 고통이 없이 나오는 꽃은 이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뭐든지 돈에 버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유튜브가 되는 과정에서 인기요, 클릭수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자본시장 발전에 얼마큼 도움되겠느냐.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동학개미들이든가 이런 개미들 입장에서 보면 개미분들 입장에선 개인 투자가 기관 투자라든가 외국인에 비해서는 정보가 아무래도 좀 취득하는 데 있어서 물론 현명하신 분도 있습니다는 사실 뒤지는 상태에서 꼭 막차를 타게 되거든요. 막차. 네. 삼성이 막차를 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가 이렇게
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테슬라 가격이 떨어지면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때그때마다 종목 투자 권장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도 오늘 공교롭게도 한국경제신문에 일면 톱 기사를 이런 식으로 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종목 왔다 갔다 하고 각종 유튜버들이 종목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게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이런 게 봅니다. 오죽하면 한국경제신문에서 오늘자입니다. 그래서 장타가 뭐냐, 장기 투자가 되겠죠? 네. 장타가 단타보다도 월등히 수익이 높다는 이 측면이고, 그다음에 자본주의가 발전하려면 자본주의 발전은 건전하게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유행을 쫓아서 일부 용어를 해가지고 그때 인기 위주로 가면 한국의 자본주의의 발전이 못하는 겁니다. 용어 자체도 정직한 투자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기 유행에 따라가서 하면 그만큼 투자 질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막차를 타셨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타셨던 동학개미, 서학개미, 코인개미들이 지금 월세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는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더나 이때 금리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용어 자체를 잘 개념상 쓰는 것도 건전한 투자 문화를 양성시키는 거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제기획을 해서 투자 용어 자체, 용어 개념이 되는데요. 왜 현 정부는 그런 걸 만들어내지 못습니까? 일부 유튜브에서 저는 무슨 뜻이 줍줍인가요? 네, 이런 얘기들 줍줍이라 만들어냈고 10만 전자, 12만 전자, 천슬라, 10억 비트 이런 거 좀 개념상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한번 감독이라는 게 규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감독입니다. 이게 건전한 투자만을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 모처럼 이렇게 참여했던 동학개미, 서학개미들이 건전하게 자본시장 발전해서 돈이 벌더라도 돈이 아름다운 꽃처럼 되는 겁니다. 돈이 근각 없이 벌면 아름다운 꽃이 되지 않아요. 금방 식습니다. 금방 식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자재와 반도체, 5G, 이른바 슈퍼사이클, 3대 슈퍼사이클이란 용어가 나온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봤고요. 또 10만 전자와 천슬라, 또 1억 비트 용어에 대한 시의적절한 시의성 있는 평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